안녕하세요, 마스터츠입니다. 더 높게 뛰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다면 힘줄에 순간적으로 걸리는 하중률이 왜 중요한지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농구와 축구 같은 점프나 가속을 하는 이 선수뿐 아니라 부상을 피하고 싶은 일반인 모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똑같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 골퍼스 엘보니 슬개건염이니 자주 힘줄 부상에 노출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클라이밍을 취미로 할 수도 있고 달리기를 취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즐거운 운동을 오랫동안 높은 퍼포먼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과감하게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힘줄과 관련해서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겁니다. 힘줄에 어떤 게 운동이 더 안전한지를, 어떻게 해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그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운동이 보일 겁니다. 가시죠. 먼저 이 신장 단축 주기란 이 SSC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근육과 힘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 무릎의 힘줄이, 여기가 무릎이라고 치고 여기 힘줄이 붙어 있다고 치면 무릎이 접힐 때 이렇게 늘어났다가 어떻게 돼요? 스프링처럼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우리는 점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로 지면을 박찼을 때, 이게 발이라면 지면을 박차면 이게 늘어나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팡 하고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초고속으로 뛰어나간다거나 저처럼 높게 점프를 해서 공중기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달리기를 할 때, 제자리 줄넘기를 할 때 지면을 강하게 때리는 만큼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저장했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힘줄이 받는 이 하중의 증가 속도를 하중률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체중 대비 초당 하중 단위로 표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1초에 걸쳐서 내 체중의 몇 배의 힘이 가해지는가로 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좀 실력이 없어서 어려운 말로 구질구질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더 쉬워요. 하중률에서 중요한 것은 이 힘줄에 걸리는 그 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나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사실은 힘이 걸리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의 6배에 달하는 힘이 1초에 걸쳐서 천천히 우리한테 가해진다면 체중률도 1초 동안 6배의 체중이 되었으니까 체중 대비 초당 6배의 체중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6배의 힘이라도 0.2초 만에 이 하중이 가해지면요, 초당 체중 대비 하중률은 이 30배로 늘어납니다. 즉 빠른 시간에 큰 힘이 가해질수록 하중률은 높아지고요, 힘줄은 그만큼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력 운동은 생각보다 엄청 안전하고 이 점프나 착지, 전력 질주 같은 건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슬개건이 이제 앞허벅지 근육에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건이라고 하는 건 힘줄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죠. 이 힘줄은 마치 밧줄이랑 같아요.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밧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이 뼈를 당기면서 이 뼈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부착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개건은 무릎을 펼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레그프레스라고 해서 다리로 무게를 밀어내는 동작과 바닥에서 점프할 때 이 밀어내는 동작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가해지는 하중을 레그프레스와 단일 점프 그리고 연속된 점프로 비교해 본 건데요. 여기 맨 왼쪽에 체중 대비 3배의 이 레그프레스를 할 때 하중률을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 점프, 그 다음에 연속 점프 시에 이 힘줄이 받는 하중률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연속 점프 착지가 압도적으로 이 데미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경기 중에 반복적인 점프 상황이나 가속 상황 있죠. 힘줄이 엄청난 힘을 견뎌야 됨을 이제 알게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은 꽤 무거운 무게를 들어도 천천히 힘을 가했기 때문에 힘줄 입장에선 어때요?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챕터를 통해서 뒤에 더 쉽게 설명드리겠지만 요약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혹시 우리가 힘줄이 아플 때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이나 슬개건 말고도 골퍼스 엘보나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 힘줄 부상 많이 앓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인이 뭔지 유추할 때 원인이 제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도 어떤 스트레스를 줬을 때 우리한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거운 중량을 들면 힘줄의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천천히 하는 근력 운동은 상대적으로 힘줄에게는 좀 쉬운 과제입니다.
여기서 쉽다는 것은 힘줄의 무리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줄 연구에 권위 있으신 이 박사님의 영상을 한 편 보고 제가 뒤에 영상을 이어갈게요. So people think of tendons as relatively simple things that just transmit the force between the muscle and the bone. It's really not like that at all. It's much more complex,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endons do is store and release energy to allow us to propel ourselves or to be athletic with much less metabolic cost. So sprinting down a 100-metre track, most of our propulsion forward of our calf comes from the spring behaviour of the Achilles. Now, to do that, a tendon has to have a really complex structure, and there's some fantastic new work by Hazel Screen to show that between the tendon fascicles that they slide and rotate, which allows the tendon to really literally act like a spring. So tendons are only loaded with fast activity. So maximum tendon load is a fast eccentric load. That's the energy storage part of the spring behaviour that they do. Any low speed activity is not going to be provocative for a tendon. So someone can do slow heavy weights and actually not provoke their tendon at all. And in fact, it's a very good differential diagnosis sign.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래프로 이제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장점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힘줄에 가해지는 힘의 총량은 높아도 그 힘이 천천히 전달되기 때문에 하중률은 낮게 유지가 됩니다. 낮은 하중률은 이제 힘줄 섬유 충격이 적잖아요. 그래서 손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힘줄 강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운동 효과를 얻기에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줄 재활 초기에 무거운 저속 저항 운동이 이제 권장되는 이유도 힘줄에 큰 무리 없이 점진적 부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전에는 이제 슬개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뒤꿈치에 붙어있는 힘줄이죠. 아킬레스건. 우리가 평범한 이 카프라이즈를 할 때 하중률은 상대적으로 0에 가깝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적은 반면에 제자리 점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리 점프나 빠른 달리기, 전력 질주, 가속부에는 하중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 내가 필요시에 휴식이 필요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이 나에게 부상되는지 유추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자, 해서 이 충격량이 얼마나 다른지 조금 그냥 영향을 받으셨으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운동들에 적용하는 시나리오 여러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 풀업을 이제 하게 된다면 턱걸이 우리 하잖아요. 천천히 들어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되게 결합 쪽이지게 탄성으로 빵 하고 쳐서 어떤 무게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힘줄이 건강할 땐 괜찮지만 여러분이 다음날 불편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꼈다면 어떤 동작을 선호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쵸.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힘줄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용력, 용량, 힘줄의 질을 높이려면 점진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점프 종목처럼 저처럼 충분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하기에 부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운동을 선호하면 좋을까요? 느린 운동을 선호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느린 운동이죠. 그러면 빠르게 운동하는 게 이제 뭐 쓰레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당기는 것이 훈련량 대비 훨씬 더 높은 스트렝스 증가로 이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 힘을 최대치로 이 방출하는 연습을 매번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결국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 저속 훈련과 고속 훈련을 둘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배운 지식이 없는 채로 그냥 훈련의 양과 빈도만 조절해서는 절대 이 힘줄의 회복 그래프를 내가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많은 이제 퍼포먼스 트레이닝 하시는 선수분들이 느린 운동을 잘 안 하세요.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빠른 운동을 되게 선호합니다. 왜냐면 빨리 느는 게 내 몸으로도 느껴지니까 힘줄의 긍정적인 영향을 더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느린 운동을 많이 이제 겸하게 될 때 퍼포먼스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제가 진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대 때 근력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의 지식은 근력 운동을 하면 선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게 제 일반 상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속 훈련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30대에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을 제대로 했음에도 지금 완전 새로운 광경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선수분들이 빠른 운동만 하지 않고 느린 운동도 잘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느린 운동의 장점은 힘줄의 긍정적인 영향을 더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대치 퍼포먼스를 이제 측정하고
다음날 다다음날 괜찮은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이제 72시간째 되는 날 내가 다 회복되지 못했다면 내가 좀 과하게 훈련한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내 훈련량을 좀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내 훈련 용량을 키우는 느린 훈련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이제 훈련을 하고 나서 내 훈련량 최대치를 다시 측정해 보세요. 그러면 속도도 더 빠른 속도를 힘줄이 감당할 수 있게 됐을 거고요. 훨씬 더 많이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이 훈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이런 사이클로 해서 내가 이 훈련을 운영하는 거예요. Talk to you 24 hours later. So what happens is if I put a load on a tendon today, it will tell me tomorrow if it's been happy with the load. So we educate our patients about that relationship, and they very quickly learn what activities are provocative for their tendon. They very quickly learn to reduce those. If somebody stops having pain when they've loaded the tendon to the maximum they want, that's an indication of full recovery. What you see with people is, you're right, they get halfway through a program and think that they're recovered, go back to too much activity, their pain comes back. It doesn't take very many times for them to realise, in fact, they actually have to put the time in to get it fully recovered. And if they do that, they can be pain-free or virtually pain-free in their activity, which is what they came to you in the first place for. 이 훈련 주기 감각이라던가 이런 걸 처음 들으셨겠지만, 내가 낮춰서 이거를 키운 다음에 하면 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사이클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운영하시면 다른 광경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디테일 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 전략, 과학적이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하지 못했던 현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운동 접근 방법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최대한의 힘을 100% 방출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었어요. 부상률도 되게 높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애초에 70만 오늘 훈련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하러 갑니다. 물론 본인의 최대치가 어딘지 경험이 많은 선수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갔는데 유독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어요. 그날 100을 칩니다. 그 이상의 기술을 쳐봅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날 컨디션이 뚝 떨어져요. 50%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원래라면 100%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다시 또 70으로 휴식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잠 푹 잔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컨디션이 진짜 최상인 날이 또 오거든요. 그때 또 100을 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랑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하자면, 매일 90%를 매일 하기 위해서 몰아치느라 리스크도 치고 막상 80% 훈련을 맨날 하는 것보다 70%로 꾸준히 하다가 컨디션 좋은 날에 안전한 훈련 환경을 구축해서 100%, 110%를 한 번씩 쳐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하여서 힘줄 부상을 예방하거나 재활할 때 어떤 종류의 운동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는지 제가 하나씩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타고난 사람들이 부상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재밌는 사실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카포에라에 무려 12년을 갈아 넣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너 진짜 타고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잘했고, 뭐 체육관에서 막차 끊기면 그냥 자고 가고요. 그러고 진짜 제 모든 시간을 그냥 운동에 쏟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퍼스니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딱 여기에 걸려들었는데 뭐냐면, 점퍼스니가 점프하는 종목의 선수들이 많이 걸리는 무릎에 이제 만성적인 어떤 변화, 건병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여기에 이제 역설이라고 패러독스가 붙어 있잖아요. 가장 점프를 잘 뛰는 선수들이 오히려 무릎 부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보통은 운동을 잘하는 선수일수록 부상률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힘줄에 관해서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젊은 엘리트 배구 선수 150명을 5년간 추적했는데요. 가장 점프를 높게 뛸 수 있는 선수들이 향후 점프스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남자 선수들 중에는 이 운동 초기에 점프력이 뛰어날수록 무릎 힘줄 문제가 생기기 더 쉬웠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죠. 왜냐면 점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지면을 박차는 속도도 훨씬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착지할 때도 더 높은 곳에서 항상 착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운동 수행 능력이 힘줄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듣고 딱 감이 올 텐데요. 너무 빨리 내 최대치의 퍼포먼스가 발현되면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부조화해서 부상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몸은 아직 근력 운동에 대한 경험도 적고 힘줄도 아직 튼튼하지 않아서 준비된 게 없는데 내 최대치의 퍼포먼스는 운동신경을 빨리 개방해가지고 하루에 운동을 막 미친듯이 해가지고 순발력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부상에 엄청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무가 뿌리 내리듯이 천천히 성장한 선수들이 어떤 특정 시기에 내구성과 이 운동신경이 딱 맞아 들어갔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천히 이 성장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음을 패러독스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사이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훈련하는 훈련법에서 데미지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탐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총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도 같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처럼 딱딱한 바닥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 선수들을 비교해보면 훈련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저한테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퍼포먼스 향상을 만들어 나가시면 훨씬 더 좋고요. 제가 20대보다 지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조율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년간 운동 원리 설명하는 거에 좀 집착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수준급 선수들이나 코치 교육자분들은 신전 단축 사이클 훈련을 해보고 나면 이씨 이거 나 몇 번 하면은 무릎 아작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훈련 경험이 없는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의욕이 앞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훈련 선수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다 부셔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훈련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내가 지금 준비된 힘줄의 영역은 요 정도고 내가 느린 근력 운동을 통해서 6개월 1년 정도를 꾸준히 하고 나서 다시 이 속도에 노출됐을 때 안 아픈 게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해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종목에 계속 이 정보를 적용해 보세요. 이게 공을 던지는 종목일 수도 있고요. 뭐 상대방을 당기는 때도 이 일이 벌어질 거고요. 뭐 하여튼 자신의 종목에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정보를 그냥 보고 파편화된 정보, 팔꿈치 아프면 뭐 이거 몇 번 하래, 이게 아니라 생각하고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한번 짧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달리기, 점프 등 이 빠른 동작은 순간적으로 고하중률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힘줄 부담을 크게 줍니다. 그런데 막상 무겁지만 느린 저항 운동은 하중률이 낮아서 힘줄에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힘줄 부상 운동으로 느린 고중량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회를 겨우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한계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스텝백 해가지고 느린 저항 훈련으로 내 힘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력을 올리고 다시 훈련에 접근하면 되고요. 그리고 매일 90%를 훈련하느라 이제 몸의 피로도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보다 70%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컨디션이 좋은 날 잠깐 100%를 치고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훈련을 하는 게 좀 현명한 훈련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너무 빠르게 성장한 선수들, 점프력이 높은 선수일수록 이 훈련에서 부상률이 높다는 것도 실제로 이제 비교해봤던, 이렇게 밝혀졌던 연구 근거 삼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남들보다 이 더 큰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남들 기준 말고요, 내 기준에서 새로운 기준을 계속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다음 레벨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만의 결론을 계속 내는 과정이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힘줄 이야기에 딱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이 더 높게 뛰고자 하는 욕망이 이 이카루스가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에 가려고 했던 그 행위에 비유할 수 있는데, 태양으로 가기 위해서 이카루스가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카루스가 점점 태양으로 가까워질수록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날개가 녹아서 결국에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나아가려는 이 욕망이 너무 앞설 때 쓰는 말인데요. 힘줄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웰컴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 항상 틀어놓는 제 영상이 있어요. 더 멀리 나가고 싶었고 뭐 이런 멘트가 들어있는데, 저도 한계를 매번 시험하면서 오랫동안 운동하다 보니까 이 내가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망이랑 이 현재 사이의 내 역량이랑 그 사이에서 한계점에서 막 부딪히면서 고통받고 즐겁기도 하고 이걸 겪는데요. 이 힘줄 이야기 똑같이 들어가죠. 이 높은 스피드랑 점프력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결국에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부상의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드웨어를 좋게 만드는 이런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날개 그냥 밀랍으로 떼어서 올라가면 녹아버리잖아요. 오히려 급한 마음이 더 큰 취약점을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이 되게 재밌어요. 근육은 엄청 빨리 좋아지고요. 이 힘줄 조직은 엄청 천천히 튼튼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고 노력까지 하게 된다면 크게 다치고 나서야 이 말이 들릴 텐데요. 무조건 더 빨리, 더 높게, 더 멀리만 목표로 하는 대신에 이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운동 한번 해보세요. 뭐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능이 가진 반작용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죠. 빨리 이 발현시킨 능력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런 동전의 양면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카루스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태양에 달려드는 마음도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과욕과 오만으로 인해서 이 너무 일찍 날개가 산산조각 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꼭 알려주세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비법 서재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여러분의 운동 인생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어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 비밀 서재의 주인장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